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장례식장 접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역력했다. 도연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고 지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따랐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부, 이제 장례도 다 끝났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머님 댁에 있고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에 쥔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네, 그렇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묻어 있었다. 지수는 그런 도연의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축 처져 있었고 눈빛은 갈 곳을 잃은 듯했다. 그녀는 그의 슬픔뿐만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그로 인한 부담감을 명확히 읽을 수 있었다. 아이들을 홀로 감당해야 할 제부의 모습이 눈에 밟혔다. 아이들은 이젠 데려와야죠. 지수가 나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보다 현실적인 막막함이 더 컸다. 도연은 차잔을 내려놓았다. 네, 그래야죠. 그리고 사망 서류 처리 같은 다른 일들도 많고요. 그는 지수의 질문에 묵묵히 답했다. 처형은 이젠 태국으로 돌아가실 거죠? 도연은 간신히 물었다. 그의 눈빛에는 지수가 당연히 떠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지수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저는 태국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 돌아가야 해요. 비행기 표도 이미 예매했고요. 도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츠러들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생각에 잠길 뿐이었다. 지수는 도연의 침묵 속에서 그의 절실함을 읽어냈다. 아이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무너진 도연을 일으켜 세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태국에서의 일은 어떻게든 미룰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그녀는 결심한 듯 나직이 말했다. 제부, 도연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불안과 함께 희미한 기대가 서려 있었다. 제가 당분간은 여기 있을게요. 지수의 말에 도연의 눈이 커졌지만 이내 혼란이 스쳤다. 여기라니 처형, 머무실 곳도 마땅치 않을 텐데요. 도연은 난처한 듯 말했다. 지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에 제부가 혼자 아이들까지 감당하는 건 무리예요. 대안이 있나요? 그녀의 눈빛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직시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려면 제부의 집에 머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거예요. 그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도연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분명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처형과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괜찮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망설임으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깊이 마주했다. 괜찮아야죠. 우린 모두 괜찮아야 해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그리고 도연을 설득하듯 단호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침묵으로 이 기묘한 상황을 받아들였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는 죄책감과 혼란 속에서도 함께이고 싶다는 미묘한 욕망이 조용히 깔려 있었다. 그의 얼굴에 작은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고 묵묵히 지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도연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절망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깊은 의지를 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마지막 망설임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합리적인 명분을 잡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도연과 아이들 곁에 머물고 싶은 자신의 숨겨진 욕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의 손이 지수에게 성큼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강하게 붙잡았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그 속에는 슬픔을 넘어선 묘한 약속과 불안한 기대감이 교차했다. 장례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막 새로운
그리고 위험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장례식장을 나서는 길. 지수는 도현과 나란히 그의 차에 올랐다. 아이들은 아직 할머니 집에서 머무르는 상태였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그들은 곧바로 도현의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며칠간 비어있던 집의 냉기가 그들을 맞았다. 닫힌 커튼, 먼지 쌓인 가구들, 그리고 수연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은 묘한 적막감을 풍겼다. 도연은 어둠 속에 잠긴 집 안으로 먼저 들어섰다.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가장 먼저 거실 커튼을 활짝 열어 젖혔다. 일단 환기부터 시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묵묵히 상황을 감내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지수는 주방으로 향해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냉장고에는 마른 반찬 몇 개와 술병뿐이었다. 그녀는 대충 있는 재료들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지었다. 도연은 그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응시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들은 간간히 술잔을 비울 뿐이었다. 피로와 함께 알코올이 섞인 묘한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감돌았다. 처형 많이 피곤하죠? 도연이 나직이 입을 열었다. 네, 좀 그러네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상복은 피로에 절어 보였고 주름져 있었다. 도연은 시선을 그녀의 불편한 옷에 두었다. 불편할 텐데 편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제가 가진 옷은 없지만 수연이 옷이라면.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연의 옷, 동생의 채취가 남아있는 옷을 입는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급하게 한국에 오느라 가져온 옷이 거의 없었다. 지수는 수연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수연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수연이 평소 즐겨 입던 편안한 원피스를 집어들었다. 옷에서 희미하게 풍겨오는 수연의 채취가 그녀의 코끝을 스쳤다. 지수는 상복을 벗고 원피스를 걸쳤다. 옷은 그녀에게 약간 작아 몸에 타이트하게 달라붙었다. 수연보다 훨씬 풍만한 가슴과 굴곡진 엉덩이, 라인이 옷감 아래로 여실히 드러났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언뜻 수연과 겹쳐 보였지만 동시에 확연히 다른 자신의 육감적인 실루엣이 그녀를 낯설게 만들었다. 슬픔이 다시 밀려왔지만 자신과 너무나도 다른 동생의 삶, 그리고 그 삶을 대신하고 있는 듯한 기묘한 감정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복잡한 마음으로 방을 나섰다. 거실로 돌아온 지수는 다시 식탁에 앉으려 했다. 그때 도연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수연의 옷을 입어서인지 지수의 숨겨진 곡선을 더욱 구드라지게 부각하는 모습은 도연에게 강렬한 시각적 충격을 주었다. 그의 눈에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어젯밤의 격렬한 잔상이 뒤섞였다. 지수의 몸을 감싼 타이트한 옷자락, 그 너머로 드러나는 그녀의 육감적인 실루엣은 도연의 심장을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다. 지수는 도연의 시선을 느꼈다. 끓어오르는 긴장감과 함께 당혹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보다 빠르게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이 지수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다. 지수는 순간적으로 몸을 뒤틀며 더 강하게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완력에 밀려 두 사람은 그대로 옆에 있던 소파 위로 넘어졌다. 도연의 거친 손이 지수의 원피스 자락을 거침없이 헤쳐나갔다. 지수는 짧게 저항했지만 이내 그의 품에 안겨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죽은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벼랑 끝에 선 제부를 향한 깊은 연민,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숨겨진 욕망이 한데 뒤섞여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도연의 내면은 아내 수연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죄책감은 그를 짓누르는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지수에게 더욱 거칠게 몰아붙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내를 잃은 고통 속에서 그는 극심한 상실감과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강렬한 자극을 무의식적으로 갈구하고 있었다. 지수의 존재는 그에게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희미한 빛이자 금지된 욕망을 통해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줄 탈출구처럼 느껴졌다.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끼는 만큼 그는 더욱 격렬하고 파괴적으로 지수에게 매달렸다. 이는 스스로를 벌하는 동시에 살아있음을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옷자락 속에서 두 몸이 하나로 뒤엉키며 장례 후 첫날 밤은 금지된 욕망으로 거칠게 채워졌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피해 다녔다. 지수는 방문을 닫고 방 안에서 조용히 화장대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일이 현실이라는 듯 굵게 충혈된 눈과 미묘하게 일그러진 표정이 거울 속에 비쳤다. 도연은 거실에서 서둘러 몸을 움직였다. 그는 어제 입었던 불편한 상복을 벗고 평소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전날 밤의 파격적인 사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각자의 공간에서 당혹감과 혼란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었다. 도연은 곧바로 할아버지 댁으로 향했다. 아이들을 만난 후 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금세 알아챘다. 은별이가 불안한 눈으로 엄마에 대해 묻자 도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때 지수가 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나왔다. 그녀는 전날 입었던 원피스 대신 수연의 다른 편안한 티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다. 지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다. 은별아, 준혁아, 이모 여기 있지. 그녀는 애써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지금 아주 먼 곳에 있는 큰 병원에 가셨어. 몸이 좀 아프셔서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한대. 그래서 이모가 당분간 너희를 돌봐주려고 온 거야. 엄마가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이모랑 같이 지내자. 지수의 말에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했지만 이모의 따뜻한 품에 안기며 조금씩 안정을 찾았다. 지수는 아이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며 그들의 놀이 상대가 되어주거나 숙제를 돕는 등 익숙한 듯이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려 노력했다. 도연은 지수가 아이들과 함께 웃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집안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의 존재는 두 사람 사이의 어색함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함께 머무르는 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명분이 되었다. 동거 생활이 시작된 후 겉으로 보이는 두 사람은 평범한 제부와 처형처럼 보였다. 도연은 다시 직장에 나갔고 지수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꾸려나갔다. 처음 며칠 동안은 어색함이 지배적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이 오갔고 서로의 시선을 피하려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전날 밤의 일들은 그들의 내면에 깊이 박혀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언급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 묻어두려는 듯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해졌다. 지수의 손길로 집안은 차츰 생기를 되찾았고 도연은 퇴근 후 정돈된 집과 따뜻한 저녁 식사를 마주하며 낯선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식탁에서, 거실에서, 혹은 아이들을 재우는 지수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그녀의 단정한 옆모습, 아이들을 향한 다정한 손길에서 그는 아내의 잔상과 함께 자신도 모르는 끌림을 느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도연이 출근하는 뒷모습,
혹은 퇴근 후 지쳐 보이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녀의 시선은 그를 쫓았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물론 집 안에서도 그들은 철저히 제부와 처형이라는 역할 관계를 유지하려 했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시선들, 그 속에는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미묘한 욕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향한 은밀한 시선을 교환하며 금지된 감정의 심연으로 조금씩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평화롭던 동거에도 예기치 않은 폭풍이 찾아왔다. 사건은 지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벌어졌다. 8살 준혁은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엄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아빠의 서재에서 그는 우연히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어렴풋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준혁의 눈에 사망, 사고사, 사인불명 같은 단어들이 들어왔다. 그 단어들이 품고 있는 의미를 완벽히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가 아파서 큰 병원에 갔다는 이모의 설명과는 다른 충격적인 내용에 준혁의 작은 세상이 흔들렸다. 엄마 죽었어? 준혁의 작은 입술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며 현관문으로 달려나갔다. 엄마! 닫히지 않은 문틈으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쳤다. 지수는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고 집 안이 소름 끼치도록 고요한 것을 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솟은 두려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준혁아, 은별아! 다급하게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서재문이 열려 있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것을 본 지수는 최악의 상황을 직감했다. 지수는 미친 사람처럼 맨발로 뛰쳐나갔다. 이웃들의 놀란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지고 공원과 놀이터를 쉴 새 없이 오갔다. 목이 터져라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하며 물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제부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나섰는데 자신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말았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았다. 도연은 회사에서 지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그대로 뛰쳐나왔다. 그는 차를 몰고 미친 듯이 집으로 향했다. 지수의 흐느끼는 목소리, 준혁이 사라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다. 준혁아! 그 역시 지수와 함께 동네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어둠이 짙어지는 오후 늦게 마침내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웅크리고 있는 준혁이를 발견했다. 아이는 얼굴을 무릎에 파묻고 울고 있었다. 준혁아! 지수가 먼저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작은 몸은 서럽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없어. 이모, 엄마는... 준혁은 울음을 토해내며 지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지수는 아이를 더욱 꽉 안았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졌다. 그때까지 억눌렀던 모든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도연은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가 세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차가운 공원 벤치 위에서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지수는 훌쩍이는 준혁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아이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준혁아,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아.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지수는 더 이상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혁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부탁했다. 하지만 제발 지금은 아빠와 이모를 봐줄래? 그리고 은별이는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해.
오빠로서 은별이 앞에서 좀 더 씩씩하고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니? 준혁은 도저히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서럽게 울었다. 그의 작은 가슴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아팠다. 하지만 그는 은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이였다. 한참을 울던 준혁은 고개를 들고 젖은 눈으로 은별이를 바라봤다. 우리 가족이 소중하니까 우리 울지 말자. 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동생을 향한 책임감과 가족을 지키려는 작은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 말에 도연과 지수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왈칵 쏟아졌다.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일단락되고 준혁과 은별이는 두 사람의 품에서 안정을 찾으며 밤늦게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수와 도연은 정말 오랜만에 둘만 마주보고 식탁에 앉았다. 텅 빈 집안에는 다시금 고요함이 찾아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안도감이 서려 있었다. 긴장된 감정을 추스르기 위해 도연은 와인 한 병을 꺼내 조용히 잔에 따랐다. 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제가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제부.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나왔고 이내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늘 타인을 위로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이던 지수였기에 그녀의 나약한 모습은 도연에게 낯설면서도 가슴을 저미게 했다. 격렬한 하루를 보내며 땀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그녀의 머리카락 그리고 축축하게 몸에 밀착된 슬리브리스 탑은 그녀의 풍만한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며 묘한 긴장감과 관능미를 풍겼다. 도연은 말없이 지수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아니에요. 처형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위로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도연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그들의 포옹은 이전에 거칠고 충동적인 것과는 달랐다. 부드럽고 섬세한 손길이 서로의 몸을 감쌌고 눈물 젖은 입술이 서로에게 닿았다. 그들의 키스는 슬픔과 안도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로 가득했다. 죄책감과 고통의 무게를 덜어내듯 그들의 몸은 부드럽게 하나로 녹아들었다. 위로와 연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그들의 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밤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고 살아남은 자로서의 연대를 확인하는 진정한 치유의 밤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에서 깨어났다. 따스한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그들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눈을 뜬 도연은 자신의 품에 안겨 잠든 지수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제의 충동적인 죄책감과 욕망은 아니었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온기는 깊은 평화와 함께 묘한 소중함을 안겨주었다. 지수 역시 눈을 뜨고 도연과 시선을 마주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어제와는 확연히 달라진 감정들을 읽어냈다. 아픔과 죄책감의 무게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이제 그보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책임감과 서로를 향한 깊어진 감정, 그리고 앞으로 함께 헤쳐나갈 삶의 무게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 아이들에게 엄마의 죽음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도연과 지수는 아이들의 질문에 꾸밈없이 답해주었고 엄마의 빈자리를 함께 채워나갔다. 처형과 제부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그들은 그저 함께 사는 어른들이자 아이들의 든든한 보호자였다. 아이들은 지수라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엄마는 아니었지만 엄마 못지않게 따뜻하고 헌신적인 이모이자 새로운 가족이었다. 미래의 아이들이 지금의 관계의 의미를 깨닫고 비난하거나 거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두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달라질 일이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애초에 두 사람의 관계를 아는 사람도 극히 드물었으며 네 사람이 서로만 보고 살아도 시간은 늘 부족했다. 도연과 지수는 그날 이후 정말 중요한 것을 잊지 말자고 늘 다짐했다. 이 새로운 삶은 아픔 속에서 피어난 연대이자 서로를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였다.